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봤고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약국 문을 두드린 25살 여자.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 토끼 인형을 기억해요. 희미하지만 기억나요. 스무해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5살 손녀. 할머니는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작가가 되었다고? 소윤아, 정말 우리 소윤이 맞구나. 하지만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오늘은 20년 만에 손녀를 되찾은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정옥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드는 약국 앞에서 키를 돌리며 그녀는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 작은 약국이야말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정옥에게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처방전을 읽고 약을 조제하며 동네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일상. 그것만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죠. 하지만 20해 전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약국 일을 마치고 5살 손녀 소윤이와 함께 나선 시장길. 평소처럼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그때 단골 할머니가 불러 세우며 급한 처방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작 5분, 아니 정확히는 3분이었을 겁니다. 처방전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소윤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있던 그 작은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진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정옥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 미아보호소, 실종아동센터를 수없이 드나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국에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정옥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소윤이가 웃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오른쪽 보조개, 혼자 놀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땅콩만 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던 알레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20해 동안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에서 소윤이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는 꿈. 분홍색 원피스가 멀어져 가는 꿈. 그리고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의 꿈. 잠에서 깨면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죠. 약국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생계도 생계지만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고 동네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가정을 꾸렸지만 정옥에게는 늘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손녀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슬며시 자리를 피했죠.
그 배려가 오히려 정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정옥의 삶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20해 전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채로, 무언가 잃어버린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정옥은 늘 그랬듯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대학 시절 제자였던 민수 교수로부터였죠. 선생님, 내일 제 제자의 출간 기념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정옥이 대학에서 약학을 가르치던 시절의 수제자였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교수가 되어 가끔 안부를 전해오곤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약국과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지겨웠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하지 않고 예쁜 옷도 입지 않게 되었더군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서울 시내 한 작은 서점에서 열린 출간 기념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의자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세상의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민수 교수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소윤 작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재능이 뛰어난 젊은 작가예요. 그 순간 정옥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소윤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일 텐데.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연단에 한 젊은 여성이 올라섰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 긴 생머리를 어깨 뒤로 넘기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정옥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윤 작가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얼굴에 오른쪽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것이 보였어요. 정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보조개, 바로 그 보조개였어요. 20해 전 작은 손녀가 웃을 때마다 나타나던 그 사랑스러운 보조개와 똑같았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지만 정옥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연단 위에 그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소윤 작가가 말하다가 잠시 멈출 때마다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바로 그 작은 몸짓까지도 기억 속의 소윤이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야. 그냥 비슷할 뿐이야. 정옥은 속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가능한 희망이 꿈틀거렸어요. 20해 동안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연 중간 한 관객이 질문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소윤 작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견과류를 못 먹어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가 심해서 조심해야 해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책에 사인을 받고 있었어요. 정옥도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들고 줄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정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윤 작가가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윤은 잠깐 당황한 듯 정옥을 바라보더니 이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사인을 해드릴까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소윤 씨 이름만 써주세요. 사인을 받아든 정옥의 마음 속에서는 확신과 의구심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소윤 작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환한 미소, 깊게 패인 보조개, 머리카락을 넘기는 자연스러운 손짓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정말 우리 소윤이일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냥 비슷한 거야. 20해라는 세월 앞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음 날부터 정옥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국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소윤 작가 생각이 났어요. 처방전을 보다가도 약을 조제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죠. 민수 교수에게 연락해서 소윤 작가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20해 전 잃어버린 손녀와 닮았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정옥은 결국 서점에 가서 소윤 작가의 책을 다시 샀습니다. 저자 소개를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소윤 9년생.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습작을 시작했고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9년생이라면 지금 25세. 소윤이가 사라졌을 때가 5살이었으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라는 표현이 정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소윤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럼 역시 다른 아이인 걸까요? 정옥은 책을 덮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며칠 후 정옥은 용기를 내어 민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그 소윤 작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 왜요, 선생님? 혹시 그 작가 작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소윤 작가 말씀이시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실종되었다가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원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보육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 소윤이래요. 정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되었다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원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혹시 언제쯤 실종되었는지 알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5살 때라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옥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나이, 실종 당시 연령, 보육원 생활까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우리 소윤이라면 20해 동안 품고 살아온 죄책감이 다시 목을 조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을까, 정옥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작가가 되었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옥은 매일 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착각이라면 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 텐데. 이미 한 번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던 아들이 또 다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정옥은 소윤 작가의 다른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가 한 기사에서 소윤 작가가 말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만 따뜻한 손길의 감촉만은 어렴풋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이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바로 자신의 손이었을까요? 시장길을 함께 걸으며 작은 손을 꼭 잡아주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정말 소윤이라면, 그리고 만약 소윤이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소윤 작가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답답한 궁금증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20해 동안 품고 살아온 그리움과 죄책감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며칠 동안 용기를 모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윤 작가가 자주 가는 카페를 민수 교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젊은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어디서 많이 쓰나? 하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아, 소윤 작가라면 홍대 근처 달빛 서점이라는 곳에서 자주 작업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작은 카페도 있거든요. 그 정보를 듣고 나서도 정옥은 일주일을 더 망설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가야 할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봐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드디어 목요일 오후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깔끔한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할까봐 평상복을 택했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없이 연습해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달빛 서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담한 2층 건물의 1층에는 서점이, 2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여자, 바로 소윤 작가였습니다. 정옥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1시간 넘게 앉아서 소윤을 지켜봤습니다. 집중해서 글을 쓰다가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고민할 때 펜으로 입술을 살짝 건드리는 습관까지. 모든 게 소중해 보였어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윤 작가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어요. 소윤이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정옥은 그 자리 근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윤이 돌아와 앉자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소윤 작가님이시죠? 소윤은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봤어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예의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지난주 출간 기념회에서 사인도 받고 인사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소윤의 반응은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 작가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윤의 표정이 경계하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조금 곤란해요. 인터뷰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해 전 잃어버린 손녀를 찾고 있다고. 그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사실 저도 어려서 손녀를 잃어본 적이 있어서요. 작가님이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소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불쾌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소윤은 황급히 짐을 챙겨서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내가 뭘 한 것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었을까요? 소윤의 차가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소윤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이 개인사를 캐묻고 실종된 손녀 운운하니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확신을 주었어요. 개인적인 과거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뭔가 숨기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해요. 그 아이가 경계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밤 정옥은 계속 소윤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거리를 두는 모습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찾던 그 아이라면 20해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요? 정옥은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20해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어렵겠어요? 카페에서의 실패 이후 정옥은 며칠 동안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국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소윤의 차가운 눈빛,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뒷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자책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윤의 반응이 더 큰 확신을 주었거든요.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정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접근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소윤 작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에 서툰 정옥이었지만 아들에게 배운 대로 하나씩 따라해봤어요. 포털 사이트에 소윤 작가를 검색하니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작년에 나온 심층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신인 작가 소윤이 말하는 상처와 치유의 글쓰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 때 길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보육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 소윤이에요.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살 때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길을 잃었다는 것과 실종되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일까요?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어린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들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억들을 글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사 말미에는 소윤이 보육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립 미아보호소에 잠시 있었대요.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세봄보육원으로 옮겨졌고요. 미아보호소에서의 기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정옥은 컴퓨터 앞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립 미아보호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해 전 소윤이가 사라진 후 정옥과 아들이 찾아다녔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때 미아보호소 직원이 뭐라고 했었죠?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그런 특징의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소윤이가 그때 이미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면 타이밍이 엇갈렸을 수도 있어요. 정옥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소윤이 보육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세봄보육원에는 5살부터 18살까지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죠. 저에게 소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맑은 윤기라는 뜻이래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소윤이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따뜻한 손을 잡고 걷는 기억이 나요. 시장 같은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려요. 하지만 꿈일 수도 있고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죠. 정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바로 자신의 손이었을까요? 시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기억이 소윤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정옥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아보호소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었어요. 20해가 지났지만 혹시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정옥은 서울시립 미아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해 전에 여기에 들어온 아이에 대한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직원은 난색을 표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기 어렵고요. 제가 그 아이의 친할머니일 가능성이 있어요. 20해 전에 잃어버린 손녀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상급자에게 문의해보겠다고 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답변은 희망적이었습니다. 2004년 7월경 기록이 있네요. 5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아가 3일간 머물렀다가 세본보육원으로 이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정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04년 7월, 바로 소윤이가 실종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소윤이야. 정옥은 확신했습니다. 20해 동안 찾아 헤맨 손녀가 바로 소윤 작가였던 거예요. 살아있었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있었습니다. 미아보호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정옥은 며칠 동안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으니 소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난번처럼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안 됐어요. 정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옥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전화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라면 소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정옥은 밤새워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쓰고 찍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믿어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윤 작가님께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지난번 카페에서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편지에는 20해 전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윤이를 찾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과정,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미아보호소 기록까지 상세히 적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제가 찾던 소윤이라면 할머니가 20해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주세요. 당신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요? 만약 소윤이 거부한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정옥은 편지와 함께 20해 전 소윤이와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동봉했습니다. 5살 소윤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출판사를 통해 소윤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옥은 초조해했습니다. 혹시 편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받고도 무시하는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저녁, 정옥이 약국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소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정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윤이 정말 왔다니. 꿈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소윤이 맞았습니다. 물론이에요. 들어오세요. 소윤은 약국 안으로 들어와 정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봤고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소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토끼 인형을 기억해요. 희미하지만 기억나요. 그리고 편지에 쓰신 것처럼 따뜻한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던 기억도. 정말 꿈인 줄 알았는데 정옥도 눈물을 흘렸어요. 20해 만에 손녀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소윤아, 정말 우리 소윤이 맞구나. 하지만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미아보호소에 갔을 때는 이미 내가 보육원으로 옮겨진 뒤였어. 타이밍이 어긋났던 거야. 그래도 계속 찾았어.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그럼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빠는 너를 잃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렸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아직 말하지 못했어. 너를 만나고 나서 얘기하려고 했거든. 소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가족이 있는지, 저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윤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겪었을 고통을 다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소윤이 정옥의 말을 막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지만 소윤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이제야 찾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소윤이 떠나고 나서 정옥은 며칠 동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만났지만 소윤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아픔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소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정옥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정황상 확실해 보여도 소윤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할 거였거든요. 25년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할머니도 확실히 하고 싶어. 며칠 뒤 둘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과정은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어요. 정옥은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소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소유는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어요? 계란말이랑 딸기 우유. 특히 계란말이는 매일 해달라고 졸랐어. 혹시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토끼 인형이 제일 아끼던 거였지. 이름도 지어줬어. 복실이라고. 그리고 색깔 맞추기 놀이를 좋아했어. 소유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조금씩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감정과 함께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났다고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옥과 소유는 긴장한 채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맞습니다. 99.9% 일치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정옥은 20해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도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할머니 손녀가 맞네요. 소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들, 즉 소윤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정옥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들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소윤이를 찾았어. 현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옥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소윤이가 DNA 검사까지 다 했어.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해 동안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옥은 소윤이 작가가 되어 잘 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수는 기뻐하면서도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포기했나 봐. 아니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소윤과 현수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거든요. 현수는 25세가 된 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은 어색해서. 서두르지 않을게.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20해라는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소유는 여전히 보육원에서 자란 과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현수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옥의 약국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제가 정말 계란말이를 좋아했어요? 그럼 하루에 3번도 해달라고 했어. 지금도 좋아해요. 신기하죠. 그런 대화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소윤도 점차 할머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고, 정옥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시 만난 기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 정옥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새 소설을 쓰고 있어요.
할머니와 제 이야기예요. 정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쓰고 싶어요.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옥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0해 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소윤이 약국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윤은 할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정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녀의 성장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할머니, 오늘 출판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쓴 소설이 문학상 후보에 올랐대요. 다시 만난 시간들이라는 작품이요. 정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윤이 1년 전에 말했던 그 소설이었거든요. 할머니와 손녀의 재회를 다룬 이야기. 정말 우리 소윤이가 상까지 받게 생겼네. 아직 후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소윤의 작품은 단순한 재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고, 실제로 가족을 찾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현수와 소윤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조차 어려워했던 소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함께 영화 보러 갈까요? 정말, 그럼 좋지. 현수는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잃어버린 20해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정옥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던 그녀가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약국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정옥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손녀를 다시 만났어요. 20해 만에. 정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옥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소윤도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육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도 만나고 싶어. 소윤은 보육원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한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정옥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옥과 소윤은 함께 시장을 걸었어요. 25년 전 소윤이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이제는 내 손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정옥이 소윤의 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소윤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할머니, 여기 기억나요? 어디? 이 과일 가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사과를 사주셨던 것 같은데. 정옥도 기억났어요. 소윤이가 사과를 좋아해서 자주 사주던 가게였거든요. 그래, 맞아. 너 사과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요. 이상하죠. 두 사람은 웃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알아봤어요. 어머, 이 할머니 예전에 자주 오시던 분 아니에요? 손녀랑 함께. 네, 맞아요. 이 아이가 그때 그 손녀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컸네요. 정옥은 뿌듯했어요. 소윤이 정말 예쁘게 잘 자라 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절 끝까지 찾아주셔서. 고마워할 것 없어. 할머니가 더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정옥의 노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해 동안 멈춰 있던 시간들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날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는 길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을 그 소중한 손을 말이에요. 여러분, 20년 만에 다시 찾은 손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